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로 표현되는 모든 것을 알아보는 인포맥스티, 저는 오진석입니다. 네, 이장우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나라 크립토 업계도 네. FTX 파산 사태발 이 태풍의 영향권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화 거래소 중 한 군데의 이 한 서비스의 입출금이 지금 중단됐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시장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많이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FTX 사태가 터지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FTX에 노출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가 많았다가 현재는 이제 간접적 노출이라고 해야 되죠.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용하는 글로벌 업체가 한 곳이 피해를 보니까 또 그 업체를 이용하는 곳이 연쇄적으로 이제 또 연결이 되는 이런 형태의 이제 피해 우려들이 좀 확산되고 있는 분위기긴 합니다. 네, 이 허리케인의 영향이 어디까지 갈지 오늘 인포맥스티에서 점검해 보겠습니다. 디지털 자산에서 금융 그리고 IT 정보까지 저희가 오늘도 꽉 채운 블록이 돼서 여러분들을 디지털 세계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지금 출발합니다. 네, 차고 넘치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균형 잡힌 전문가의 인사이트를 만나보겠습니다. 인포맥스 인사이트입니다. 오늘 만나볼 분, 오랜만에 뵙지만 익숙한 분이군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세계 거래 규모 3위의 굉장히 큰 거래소,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쇼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요, FTX 사태 이후에 가상자산 시장이 어떻게 갈 것이냐, 이 점이 좀 더 주목해 봐야 할 것 같은데 오늘 이야기를 좀 나눠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은요, FTX 사태를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제 일자별로 저희가 준비한 화면이 있는데 타임라인을 함께 보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시작이 됐던 거는 11월 2일 현지 시각으로 코인데스크라고 하는 이제 글로벌 굉장히 유명한 암호화폐 매체가 있는데요. 거기서 알라메다 리서치라고 하는 역시 굉장히 유명한 투자 회사입니다. 대차대조표를 입수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내용은 뭐였냐면 여기 이 굉장히 큰 투자 회사의 총 자산이 한 146억 달러 정도 있는데 그 중에 한 80%, 70-80% 정도가 FTT라고 하는 토큰이다, 코인이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이 FTT라는 토큰은 뭐냐면 알라메다 리서치의 이제 형제 회사 중에 관계 회사 중에 FTX라고 하는 거래소가 있습니다. 이 거래소에서 말하자면 자기 거래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수수료를 할인해 줄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하는 토큰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은 좀 황금성이 떨어지는 어떤 일종의 위험 자산을 지나치게 많이 가지고 있다. 라는 그런 의미에서 저 위험하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왔었고요. 그 이후에 한 3-4일 정도 트위터에서 굉장히 갑론을박이 오가다가 갑자기 이제 세계 최대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수장인 자오 창펑이 가지고 있었던 FTT 토큰이 한 5억 8천만 달러 정도 되는데 이걸 좀 팔아야겠다라고 하면서 바이낸스 거래소로 이제 옮깁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에 혼란이 초래가 됐는데 왜 혼란이 초래가 됐냐면 11월 1일부터 5일까지 그 전 세계 FTT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은 하루에 한 1억 달러가 안 돼요. 근데 이제 5억 8천만 달러를 일시에 옮기면서 이거 다 팔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FTT 가격이 떨어질 것이고 FTT 가격이 떨어지면 알라메다 리서치라는 회사에 있었던 146억 달러의 자산이 상당히 이제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위험하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었고 알라메다 리서치 측과 그래서 이제 바로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불안하다고 하면 우리가 장외 거래로 사주겠다. 한 22달러에 개당 22달러 정도에 사줄게라고 얘기를 했지만 자오 창펑이 나는 그걸 원치 않아. 그냥 시장에서 팔 거야라고 하면서 상당히 좀 이제 논란이 불거졌었고 결국에는 뭐 이제 그 어떤 우려나 그런 부실에 대한 그런 이제 걱정들이 사실이었죠. 왜냐하면 FTX 거래소에서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 바이낸스한테 거래소를 팔겠다 뭐 이런 얘기로 가면서 갑자기 얘기가 급진전이 되고
결국에는 11월 11일에 FTX와 이제 관계회사 130곳이 예. 일제히 파산 신청을 하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환타지스러운 그런 네. 전개가 일어났습니다. 네. 좀 전에 이제 OTC 장외 거래로 22달러를 제한했는데 네. 굳이 그쪽으로 팔지 않고 시장에서 팔겠다라고 한 그 결정 때문에 네. 뭔가 숨은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 그렇죠. 자우창펑에. 왜냐하면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는 세계 1위 거래소고 네. FTX는 세계 3위 거래소라고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 네. 최근의 거래량을 보면은 거의 세계 2위 거래소로 이제 많이 치고 올라온 상황이었고 네. 이 거래소가 만들어진 지 3년밖에 안 됐어요. 2019년에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네. 빠른 성장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바이낸스를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들이 한참 나오고 있던 중이었고 또 하나 중요한 지점은 바이낸스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좀 제대로 사업을 못하는 지역이 북미 지역입니다. 예. 그러니까 네네네. 미국을 어떻게 해보질 못하고 있는데 이 미국 지역에서의 어떤 미국 관료들이라든지 정치인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좋은 이제 거래소가 FTX예요. 네네. FTX의 수장인 뭐 샘 뱅크먼-프리드가 바이든 현 대통령의 이제 대선 후보 시절에 대선 네. 후보 캠프에 두 번째로 후원금을 많이 냈던 그런 이제 후원자기도 했고 아예 뭐 나중에 이제 정정을 하긴 했습니다만 어떤 예. 팟캐스트에 나와서 차기 대선에는 민주당에 10억 달러 정도 쓰겠다 후원금을 그 뭐 지금까지 역대 제일 많이 나왔던 후원금이 한 2억 얼마였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 정도인데 뭐 차원이 다른 후원금을 내겠다라고 해서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서 암호화폐 관련한 규제들이 지금 갓 만들어지고 있는 네. 상황인데 상당히 FTX에 유리하게 디자인이 되지 않겠냐 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던 와중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쵸. 이것을 어떤 투자 회사의 부실이나 네. 거래소의 동반 몰락이라기보다는 네. 세계 1위 거래소인 자오창펑의 수장인 자오창펑이 어떻게 좀 이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이 아니냐, 공격을 한 것이 아니냐 이런 시선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견제하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하더라도 네. 시장 전체가 무너질 판인데 그렇죠. 결국은 이렇게까지 번질지 몰랐을 수도 있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겁을 좀 주려고 했었다거나 네. 아니면 이제 좀 약간의 위협을 하려고 했었던 의도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장이 지금처럼 되면 사실 바이낸스도 손해거든요. 얻는 게 없죠. 그리고 예. 그것도 못 팔았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그 원래 다못 5억 팔았죠. 몇천 예. 달러어치의 FTT도 그 80% 정도 가격이 빠진 상태로 있으니까 예, 결국 그렇죠. 손해를 본 거긴 손해를 본 거긴 하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FTX의 자정 노력을 좀 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트위터에서 행동을 했던 게 네. 이제 좌우창펑의 목적이 아니었나 생각이 됐는데 네. 저는 그 이번 걸 보면서 예. 이 시장 루나 때도 마찬가지였지만 네. 정말 신뢰에 취약한 아, 비즈니스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 신뢰 아주 작은 틈만 보이더라도 정말 와르르 무너지는 거죠. FTX도 거의 이틀 만에 그 큰 규모의 회사가 거의 파산이 간 거고 그렇죠. 루나도 이제 우리가 충분히 경험했다시피 정말 그 신뢰를 정말 이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네. 산업이 아닌가라고 좀 보여지더라고요. 그 사실 금융이 크레딧이라는 이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조건 한 번은 거쳐가야 될 사태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 빨리 회복이 됐으면 좋겠는데 앞서서도 이런 사례들이 발생한 적은 있습니다. 네. 뭐 엔론 사태 때의 회계 부정 스캔들도 있었고 네. 그러면은 이 FTX 사태 뭐 앞서서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지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어딜까요? 가장 큰 원인은 뭐 아까 얘기했던 그러니까 공격을 했다라는 부분이 제가 보기엔 가장 큰 원인이고요. 사실 내부적인 부실도 많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뭐 아무 일도 없었다면 몰랐겠죠. 그러니까 특히 FTT 토큰 가격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네. 몰랐을 겁니다. 그리고 네. 지금까지 이제 어떤 나오는 데이터들을 보아하면 FTX 거래소나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인위적으로 FTT 가격을 좀 어느 정도 부양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주 특별한 계기가 없었다면 이 일은 사실 벌어지지 않았고 나중에도 몰랐을 가능성이 높고 두 번째는 사실 이제 이런 공격이 있었다 하더라도 네. 운영을 잘하고 건전하게 운영을 했더라면 네.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거든요. 네. 근데 문제가 됐던 게 뭐냐면 단순히 FTT 자산이 많은 것뿐만 아니라 고객 자산을 알라메다, 그러니까 FTX는 거래소라서 고객 자산을 가지고 있는데 이 고객 자산을 알라메다 리서치에 대출을 해주거나 네. 아니면 뭐 FTX의 이제 뭐 수장인 샘 뱅크먼-프리드나 그의 이제 측근들이 뭐 유용을 하거나 네.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신뢰 문제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 이 부분과도 맞닿아 있는 문제이기도 맞아요. 합니다. 그래서 그런 좀 문제들이 좀 복합적으로 일어난 문제인 것 같고요. 더 좀 무서운 것들은 하나는 뭐냐면 네.
사실 테라 사태 같은 경우는 이제 며칠 걸렸거든요. 한 5일, 6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그것도 진짜 빠르게 폭로했다 했는데. 엔론 사태 때도 그러니까 엔론은 사실 이제 에너지 기업이기 때문에 뱅크런이랑 직접적인 비교를 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기존 레거시 금융에서 뱅크런이 일어난다. 그러면 막 며칠 이런 단위는 아니거든요. 사실 더 걸리는데 테라 사태 때는 한 일주일 조금 안 되는 시기에 이제 이게 다 정리가 돼버렸고 이번에는 이틀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점점 이게 속도가 짧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 제일 걱정되는 하는 건 뭐냐면 앞으로 또 뭐 어느 거래소가 위험하다라는 이제 헛소문이라든지 좀 과장된 소문에 멀쩡한 거래소가 이제 황천길을 갈 수 있다. 시장이 흔들리죠. 맞아요. 그 신뢰가 무너지죠. 지금 신뢰가 완전히 무너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이제 우려할 만한 사실 이번 것도 왜 이렇게 이틀 만에 빨랐냐면 사람들이 루나 사태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그렇죠. 학습을 한 거죠. 그래서 얼마나 빠르게 자기 자산이 없어지는지 경험했기 때문에 FTX에서 그런 소식이 나올 때부터 이미 출금을 대단히 많이 해버린 거죠. 그리고 기관 운영자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커 보이더라고요. 그 알라메다 리서치가 자기네 손실만 떠안고 그냥 망했으면 거기만 망하면 되거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거래소는 고객의 자산 1대1로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은행이 아니잖아요. 은행이 아니거든요. 고객 자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이제 돌려 쓴 거죠. 이게 어떤 가장 핵심적인 포인트라서 이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이렇게 늘어나는 게 아닌가. 저는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원래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 은행은 사실 고객 자산을 100% 보관하지 않거든요. 은행만 지급 준비금을 지급 준비율이 있고 그거에 맞춰서만 하면 되고 만약에 이걸 넘어서는 어떤 환매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중앙은행이 이제 뒤를 봐줍니다. 빌려주거든요, 돈을. 그래서 이제 사실 별로 걱정이 없는데 암호화폐 거래소는 이런 최종 대부자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사실 100% 갖고 있어야 되고 한국 같은 경우도 특근법 8조에 보면은 고객자산, 거래소 자산 이제 분리 보관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100% 갖고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이제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어기게 되면 과태료 뭐 한 1억 정도. 근데 과태료가 문제가 아니라 이제 신고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고 취소가 되겠죠. 신고 취소가 되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사실 이런 것들이 잘 지켜져 있는데 비교적 해외에서는 그런 규제가 아직 없어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현재 사태를 좀 정리하자면 자체적인 부실은 물론 여기에 이제 운영진의 이 CEO와 이 운영진의 모럴 해저드가 엄청나게 사태를 키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맞아요. 일단은 이 FTX의 자체 토큰이라고 불리는 FTT가 어떻게 해서 부실화 과정을 거쳤는지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크립토 마켓에서 많이 통용되는 레버리지를 이용한 대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다고 하는데 저희가 화면을 좀 준비를 했는데 보시면서 하나씩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최초에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있었고 그 이후에 이 샘 뱅크먼 프리드가 FTX 거래소를 나중에 만든 거고 이 두 회사를 통해서 FTT가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키면서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이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요 구조 자체는 저 그림을 보면 쉽게 아실 수 있겠지만 알라메다 리서치에서 FTT에 이제 FTT를 사는 거죠. FTX 거래소의 토큰을 만들었고 쉽게 얘기하면 FTT를 사면 FTT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FTT를 발행한 FTX는 그걸 이제 수익으로 얻는 거고 이게 이제 자산 평가액 올라가죠. 자산 평가액이 올라가니까 그걸 또 담보로 잡아서 대출을 또 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이 대출을 사실 이제 알라메다 리서치에 제공을 한 것이고 사실 이 장표에는 나오지 않지만 처음에 FTX가 이제 FTT 토큰을 프라이빗 세일을 했어요. 한 3차례에 걸쳐서 했는데 그때 당시에 가격이 최저 0.1달러 개당 그리고 거기서 이제 0.8달러까지 그리고 이 코인이 2021년 한때 85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얼마에 샀는지는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은 단순 계산만 해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늘어났기 때문에 그 돈으로 또 알라메다 리서치는 여러 곳에 투자를 할 수가 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업을 해온 것이죠. 85달러까지 갔던 코인 가격이 이제 FTX가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는 한 22달러에서 25달러 사이를 왔다 갔다 했거든요. 그때 가격만 해도 나쁘지 않은 레버리지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차입금이 없이
굉장히 좀 쉽게 성장을 하고 사업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 구조가 유지되려면 네. 시세가 유지되거나 올라야 된다는 건데 만약에 이 시세가 떨어질 경우에 지금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언제든지. 예. 그래서 이제 자체의 자산이 감소하면서 투자도 줄고 그리고 담보들도 슬슬 청산이 되면서 이렇게 그렇죠. 파산에 직면하게 되는 순서로 가고 있는데 근데 제가 궁금한 것은 네. 코인 시장에서 이런 식으로 이제 자체 코인을 쓰는 경우가 상당수 있었다 혹은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수 있긴 한데 FTT 사실 토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거래소 토큰이잖아요. 예. 이게 이제 좀 상세하게 설명하면 가령 제가 뭐 거래소에서 거래를 했어요. 수수료가 1달러가 나왔는데 예. 이거를 현금으로 내면 1달러고 FTT로 대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FTT 토큰을 사서 그러면 최대한 0.4달러만 내도 되거든요. 60% 정도까지 할인을 해줘요. 네. FTX 거래소를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FTT를 또 많이 쓰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거래소 규모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런 정도의 힘을 가지고 있는 토큰은 딱 두 개예요. FTT하고 바이낸스가 쓰는 BNB 두 가지 정도고, 나머지는 레버리지를 하려고 해도 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통용되는 양도 많지 않고, 그러니까 이거를 누가 사줘야 되는데 예. 사실 이제 거래소가 크기가 애매하면 거래소 토큰 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측면이 있죠. 근데 어쨌든 발상 자체는 레거시 금융에서 보기에는 저거 뭐 하는 짓이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할 법합니다. 네. 네. 일종의 수수료 경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상품권으로 쓰이는 게 거래소 토큰이긴 한데 그게 이제 또 쟤네가 이제 머리를 잘 쓴 게 예. 수수료만 깎아주는 게 아니라 FTT 토큰을 스테이킹을 또 시켜요. 스테이킹 시키면 스테이킹 이자를 주면서 또 FTT가 굉장히 큰 거래소이고 이제 코인들이 많이 상장되니까 그렇죠. 예. 상장되는 아주 유망한 코인들에 대한 IEO라고 하는데요. 이제 거래소가 보증을 하고 토큰 네. 세일을 하는 형태의 세일을 IEO라고 합니다. IEO에 참여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일종의 티켓을 나눠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FTT가 창출하는 유무형의 어떤 부가가치를 FTT라는 이제 토큰에 이제 다 이제 때려박는 방식으로 이 토큰의 가치를 키운 것이고, 사실 이런 플레이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 모델이 이제 바이낸스 거래소가 딱 요 모델로 해서 되게 성공적으로 성장을 했고, 예. 사실 바이낸스 그 BNB라는 토큰 자체도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거래소가 이제 이런 토큰을 발행했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예. 이제 자기가 발행한 그 거래소란 거래소 또는 어떤 그 회사가 그 토큰을 담보로 해서 과도하게 레버리지를 할 때 다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같은 경우도 이제 본인들이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는 걸 되게 강조하는데요. FTX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발행한 FTT 토큰을 가지고 과도한 레버리지를 이제 담보를 활용해서 한 것들이 이제 결국은 화를 불렀던 거죠. 이제 이 친구들은 월요일마다 FTT로 얻은 수익의 일부를 공개적으로 소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케팅이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정립이 되어 있는 사실은 모델이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모델 자체, 그러니까 이런 토큰 자체를 만드는 걸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네. 사실은 이제 지네들이 만들고 지네들이 이걸 레버리지를 엄청 땡겨가지고 사업을 하는 게 위험하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맞아요. 이제 레버리지가 문제였다라는 네. 생각이 드는데 가상자산 사태가 이제 최근에 올해 봄과 지금 6개월 시간차로 두 개가 생겼습니다. 네. 루나 테라 사태가 있었고 지금 네. FTX를 맞이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는 모두 뱅크런이라는 굉장히 그 출금을 위한 그런 줄서기 이게 생기고 말았습니다. 네.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조금 있을까요? 저는 명확한 차이점이 있다 보는데요. 네. 가령 테라 루나 사태 같은 경우는 비유하자면 큰 폭탄 같은 겁니다. 빅밤. 그래서 빅밤이 빵 하고 터지면 거기에 이제 폐허가 되고 이제 끝나요, 다. 네. 거기서 끝나는데 FTX 사태 같은 경우는 약간 지뢰밭에 가깝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최근에 FTX가 11일에 이제 파산을 신청을 했고, 예. 네. 그 이후에 FTX가 대출을 해주거나 혹은 알라메다 리서치가 대출을 해주거나 어떤 서로 이제 금전 관계가 있는 기업들이 네. 연쇄 부실, 연쇄 부도가 날 것이다라는 이제 예측이 나온 적이 있는데 예. 안 그래도 최근에 그래서 이제 제네시스 트레이딩이라고 하는 여기 굉장히 큰 이제 암호화폐 대출 기업이거든요. 네. 여기서 이제 원래 줘야 되는 돈을 지급하지 못하겠다라는 사태가 벌어지면서 지금 또 불안감이 이제 엄습하고 있고 크립토 예. 업계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테라 루나는 사실 그때 뭔가 빵 터지고 다 끝났어요. 그때 다 이제 좀
클리어하게 문제가 다 이거 얘네 어떤 기업이 망하고 네. 이렇게 정리가 됐는데 네. 이거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형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하나의 큰 폭탄이 터지냐 아니면 지뢰밭이 계속해서 나오는 사태가 벌어지느냐. 네. 물론 없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업계에서는 뭐가 더 최악이다 이렇게 당연히 평가하고 후자가 있습니다. 최악이죠. 후자가 왜냐하면 최악입니다. 이거는 투심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가령 이제 파산 보호 신청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파산 보호 신청이라는 것은 한국으로 치면 이제 법정 관리랑 비슷하기 때문에 예.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최대한 살려야 돼요. 그리고 FTX 이제 원래 CEO가 샘 뱅크먼 프리드였는데 이 친구가 사임을 하고 그 이후로 이제 들어온 등판한 새로운 CEO가 누구냐면 앨런 사태의 파산 보호 신청 책임을 졌던 책임자입니다. 이거 굉장히 그러니까 파산 분야의 어떤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40년을 일했다고 그렇죠. 하시더라고요. 이 사람의 이제 스페셜티는 뭐냐면 최대한 많은 자산을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팔아야 되는 거죠. 알라메다 리서치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뭐 6월 30일자 올해 6월 30일자 기준으로 146억 달러에 해당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줄긴 했을 겁니다만 그리고 FTT 토큰이 이제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는 사태가 됐지만 예. 그 이외의 자산들이 또 적지 않거든요. 사실 이 자산들을 다 팔아야 돼요. 이게 다 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 상당한 매도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이제 어떤 기업이 어떤 식으로 터질지를 모르기 때문에 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한계선에 와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채굴자가 이미 좀 손해 보는 구간에 접어들었고 이 사람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추가로 내려갈 수 있다. 그리고 추가로 내려가게 되면 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라든지 이런 이제 그 레거시 기업들 중에 상당히 비트코인을 많이 사모은 기업들이 또 있어요. 네. 이런 기업들도 이제 대출을 통해서 샀기 때문에 이 대출이 청산되는 라인이 어느 정도 오픈이 돼 있거든요. 물론 네. 이제 이건 변할 수 있는 거긴 합니다만 지금 이제 논의되고 있는 건 달러 기준으로 비트코인 한 개당 13,500달러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이것들이 또 이제 연쇄 청산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사실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투자자 입장에서 사기가 되게 불안하죠. 무슨 코인이든 그 비트코인이든 이더리움이든 아니면 뭐 자기가 좋아하는 알트코인이든 간에 알라메다 리서치가 어떤 종목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고 네. 뭘 내다 팔지 모르는 상황에서 상당히 불안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이런 지뢰밭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국면이 사실은 전체 크립토 시장에는 더 안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또 아이러니하게 그 FTX는 해외 거래소인데 네. 글로벌 3대 거래소지만 네. 그 이번 주에 나온 걸 보면 국내 피해자들이 네, 가장 국내 피해자들. 많다. 네, 네. 국내에서 가장 접속을 많이 했다. 이런 네. 데이터들이 막 나오고 있거든요. 그거는 왜 이렇게 한국 사람들이 많다고 좀 보세요?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규제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일단은 암호화폐를 그냥 단순히 사고 파는 것, 최근에 이제 스테이킹을 대행해주는 서비스 정도가, 예, 그러니까 이더리움 스테이킹 같은 걸 네네네. 대행해주는 서비스 같은 게 추가가 됐고요. 그 이외에 어떤 암호화폐 투자를 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FTX 같은 경우는 예. 왜 이 거래소가 빨리 컸냐면 네. 전문 트레이더에게 굉장히 좋은 그 거래 환경을 제공하는 거래소예요. 사실은 네. 수수료도 낮은 편이고 그리고 처음에 이제 트레이더들 많이 이용했죠. 예, 처음에 이제 전문 트레이더들도 많이 이용을 했었고요. 무엇보다 최근에 그 암호화폐를 기본 자산으로 하는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어요. 여기 재밌는 파생 상품들이 굉장히 많은데 가령 네. 뭐 트럼프가 2024년에 재선을 할 것이냐를 네. 암호화폐 파생 상품으로 만들어서 거래를 하는 네, 뭐 네. 그런 상품도 있고 상당히 자유도가 높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국내 사용자들 중에서도 이런 걸 나 거래해보고 싶다. 왜냐하면 하락장일 때는 뭐 사서 이득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제 파생 상품 중에서는 뭐 숏 상품을 산달지, 네. 그러니까 공매도 상품을 사게 되면 이게 떨어질 때도 이득을 볼 수가 있으니까 많이들 옮겨가서 이제 했었던 것 같고요. 그런 사람들은 이제 대부분 일반 사용자라기보다는 이제 암호화폐 자산을 많이 갖고 있는 네. 고액 자산가의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사실 이제 뭐 제일 지금 일본과 더불어서 FTX 사용자가 글로벌에서 제일 많았다라는 예.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아마 테라 사태 때도 그랬지만 상당히 객단가가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는 조금 전에 예, 말씀하시죠. 제가 현장에서 볼 때는 우리가 그 이제 트래블룰이 되고 나서 우리 국내 거래소에서 트래블룰이 적용되다 보니까 개인 지갑으로의 전송이 굉장히 그 좀 장벽이 좀 있거든요. 예, 제약을 많이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많은 블로그나 글들에서 업비트나 이런 국내 거래소에서
FTX로 자산을 옮겨서 네. 일부를 일단 개인적으로 출금하는 네, 이런 네. 이제 어떤 뭐 방법, 블로그 글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이제 FTX 거래소 그런 형태로 노출이 된 한국의 이용자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네, 그 시점이 거의 아마 환율하고도 관련이 많습니다. 네. 그 당시에는 국내 환율이 좀 낮았고 지금은 이제 1,300원 좀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때만 해도 한 1,100원 정도였기 그렇죠. 때문에 이게 지금 금리를 이렇게 올리게 되면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사실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많이들 옮겨가서 사용을 했던 것 그래서 같습니다. 굉장히 뭐 트레이딩을 막 하고자 하는 사람도 같지만 어떤 편의성 때문에 이런 해외에 있는 바이낸스나 FTX 거래소를 결국 우회해서 이용하는 수요도 있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저는 이제 되게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다. 그리고 최근에 그리고 국내, 이 거래소가 그냥 아무 자산을 거기다가 넣어놓기만 해도 한 연 8% 정도 이자를 줬습니다. 맞아요. 그런 8%요. 그런 상품들도 나오다 보니까 네. 그러니까 그 운영 자체의 매력을 느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도 있겠습니다만 일단은 트래블 때문에 생긴 약간의 불편함 때문에 FTX에서 싼 수수료로 우회적으로 사용하는 기업이라든지 이 거액 자산가들이 상당히 우리나라 분들이 있을 수 있다. 네. 6%가 넘는 접속률로 1위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조금 전에 나갔던 화면은 이제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은 미국을 제외한 그래프였습니다. 그 점 설명을 드리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업계에서 신뢰 회복을 위한 내용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코인의 양이라든지 지갑 주소도 공개하는 사례가 생기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제 코빗이 그제인가요? 공개를 했고요, 최초로. 사실 이제 이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같은 경우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특금법상,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 자산과 이 거래소 자산이 분리하도록 되어 있고 거래소 자체가 여러 가지 사업을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뭐 손실이 나거나 위험한 투자를 하거나 이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아 보이고요. 근데 어쨌든 투자 공개를 한다는 것은 어떤 크립토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런 정신이랄지 이런 것에 비추어 볼 때는 긍정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네, 신뢰 회복이 가장 중요한 시간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위믹스 얘기도 조금 해볼까 했는데 24일까지로 이 상장의 유의 종목 지정을 이제 5대 원화거래소 협의체 닥사에서 연장을 했기 때문에 그 제출된 정보가 부정확하다는 의견으로 연장이 된 상황 알려드리고요. 저희가 이제 시간에 맞춰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FTX 사태 관련해서 원더프레임의 김동환 대표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FTX 사태 참 저희가 계속해서 이제 인포맥스 D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한 금융시장이 1년에 2번에 이렇게 큰 허리케인을 맞는다는 게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또 그 크립토 시장이라서 또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만큼 산업이 빨리 변하고 있고 빨리 성장하고 빨리 망하고 다음 또 기업 또 성장하고 그런 빠른 이 사이클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네, 굳은 살이 잘 돋아나서 자리를 잡는 과정이기를 바라보겠습니다. 네, 인포맥스 D 다음 순서는요. 고려대학교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는 데이터리한 시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디지털의 초석이 되는 데이터와 관련된 모든 것 김승주 교수와 함께하는 데이터리한 시간입니다. 김승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북미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 FTX가 무너지면서 이 FTX 같은 중앙화 거래소에서의 이 투자자들의 이 이탈 행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안과 관련된 이슈도 상당히 상승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먼저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워낙에 이제 김승주 교수님께서도 그 블록체인 관련된 말씀을 많이 하시다 보니 FTX 사태 물어보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일단은 불투명한 정보 공시, 그다음에 어떤 거래소 자체 발행 코인에 대한 어떤 제대로 된 관리가 못 됐다는 점,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사실은 저는 많은 분들이 어떤 코인을 과연 골라야 됩니까? 네. 이런 질문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네. 가장 궁금한 질문이죠. 그렇죠. 네. 그런데 저는 이제 코인을 보면 이건 정말 아주 신기한 기술을 썼는데 네. 이건 정말 대단한 기술을 개발했는데 이렇게 기술 베이스의 코인도 있고 네. FTT 같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 안에서 동작하는 그런 코인도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조금 이렇게 기술 베이스의 어떤 코인들, 네. 어떤 단순히 비즈니스 모델만 갖고 있는 네. 그런 코인보다는 좀 기술을 탄탄히 갖고 있는 그런 코인을 추천하는 편입니다. 확실히 그 IT에서 지금 종사를 하시다 보니까 기술 관련된 코인을 조금 더 바라보고 그 업계를 중요시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신데 일단은 FTX 관련해서 지금 Not Your Key, Not Your Coin이라는 투자자들의 지금 이름이 지금 회자가 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어떤 얘기인지부터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네. 뭐 코인도 사시고 거래도 하시고 뭐 하시는데 이게 도대체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 거야? 이걸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많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코인을 쓴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코인을 준다. 이게 이제 뭔지부터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사실은 내가 갖고 있던 비트코인을 다른 사람한테 준다. 이게 기술적으로는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이체하는 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유사합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인터넷 뱅킹에서 계좌 이체할 때를 생각해 보면 네. 받는 사람 계좌번호 쓰고, 네. 그다음에 보낼 금액 쓰고, 네. 그리고 어떤 걸 인지하죠? 비밀번호 쓰고 인증서 누르고. 그렇죠. 공인인증서 통해서 예. 네. 전자 서명이라는 걸 합니다. 예. 그래야 이제 돈이 내 계좌에서 상대편 계좌로 옮겨가죠. 그렇죠. 요거랑 똑같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받는 사람 계좌번호, 전자지갑 주소를 입력하고 네. 비트코인 금액을 쓰고 그리고 엔터를 치면 이제 키를 입력하라는 게 나옵니다. 네. 그게 이제 소위 공인인증서 갖고 전자서명하라는 얘기랑 똑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다 맞추면 네. 내 계좌, 내 전자지갑 주소에서 상대편 전자지갑 주소로 비트코인이 이체되는 겁니다. 자, 그럼 여기서 좀 전에 not your key, not your coin이라는 네. 표현을 하셨잖아요. 여기서 키는 그냥 공인인증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공인인증서를 해커들한테 탈취당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다 털리게 되겠죠. 그렇죠. 해커가 내 계좌로 들어와서 자기 계좌로 돈을 이체시켜 버리겠죠. 똑같이 키 관리를 잘못해서 이 키가 노출이 되면 내 전자지갑 주소로 들어와서 네. 내가 갖고 있던 모든 암호화폐를 다른 사람 계좌로 그냥 무단 이체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 코인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거랑 똑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되게 좀 비우고 쉬운 설명이네요. 많이 이해되실 것 같아요. 뭐 프라이빗 키 나오고 하면 또 이제 머리 지끈지끈해지는데 공인 인증서로 유의해지니까 네, 블록체인 사람들은 공인 인증서.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서 FTX에 맡겨놓은 내 돈과 키와 이거를 내 지갑에 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그것도 한번 비교해 주시면. 그렇죠. 일단 지갑이란 표현이 나왔는데 네. 지금 뭐 우리가 암호화폐 지갑 또는 전자 지갑 이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지갑 이러니까 거기 돈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쵸, 그쵸. 그런데 뭐 암호화폐라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니까 네네. 사실은 그걸 담아놓을 지갑이 필요한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말하는 전자 지갑, 암호화폐 지갑은 아까 제가 공인인증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키를 보관하는 게 전자 지갑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전자 지갑, 암호화폐 지갑이라고 얘기하는 건 공인인증서 비스무리한 키를 보관하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암호화폐를 얻을 때 네. 거래소에 로그인을 해서 그쵸. 거기서 원화를 주고 코인을 사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네. 그렇죠? 그럼 상식적으로 내가 구매한 코인은 네. 내 계좌에 들어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게 상식이죠.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어. 보통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구매하면 네. 그냥 그 코인들은 다 거래소 계좌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데이터베이스 상으로만 보여주는 거예요. 김승주가 몇 개를 가져가 있다. 그 할당 기록만 있는 그렇죠. 거군요. 그 장부만 유지시켜 놓는 겁니다. 공인증서를 거래소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거래소의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네. 이제 거래소 계좌 안에 돈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돈은 움직이지 않았는데 네. 장부상으로 우리가 갖고 있는 돈 중에 김승주는 몇 개를 갖고 있고 또 누구는 몇 개를 갖고 있고 이렇게 장부로만 기록을 해놓는 겁니다. 자, 그런 상태에서 만약에 거래소가 자기가 갖고 자기 계좌에 있는 암호화폐보다 네. 더 많은 어떤 매매를 네. 시도를 했어요. 네. 그럼 시중에 팔린 코인이 자기가 보관하고 있는 코인보다 더 많아지겠죠. 예. 장부상으로는. 네. 그런 상태에서 뱅크런이 발생하면 이제 줘야 될 돈이 모자라는 상황에 그쵸.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천할 때 거래소에다가만 그렇게 돈을 보관하지 마시고 개인 계좌를 만들어서 네. 거래소에서 내가 구매한 돈을 내 계좌로 이동시키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에 FTX 사태가 나오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개인 계좌를 만들고 네. 그리고 거래소에서 내가 구매한 돈을 내 개인 계좌로 옮겨라. 즉 거래소 계좌에서 내 개인 계좌로 옮기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좀 해보자면 거래소에서 내가 사고 팔고 보관하고 있는 그 지갑 주소가 사실은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매매가 끝나고 나면 그 나머지 것들을 반드시 내가 따로 갖고 있는 지갑으로 옮겨라. 그렇죠. 개인 지갑 주소로 옮기는 거죠. 개인 지갑 주소로 옮겨라. 그게 이렇게 이제 귀찮고 불편하니까 예. 거래소에 두는데 이렇게 사건들이 터지고 나면 귀찮고 불편하다가 자산이 없어질 수도 있으니까 이제 사게 되는 것 같고. 사실은 두 가지 문제가 네. 있는데 네. 하나는 거래소 계좌에서 내 계좌로 출금을 해서 옮기면 예. 이게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이제 그게 일단 좀 문제가 있고 예. 사실은 거래소에서 코인을 사시는 분들은 단타 매수 매도를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걸 내 계좌로 갔다가 그걸 다시 거래소 계좌로 옮겼다가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또 안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매번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70% 80%는 내 개인 계좌로 옮겨놓고 나머지 조금만 이제 거래소에 두는 그런 형태를 취하는 게 좋겠다. 교수님 생각하신 이렇게 가장 얘기하는 좋은 그래도 방법은 한 70% 정도는 개인 계좌, 개인 지갑, 그렇죠. 한 20% 정도는 이쪽으로 해서 하고 그게 가장 추천하신 방법이네요. 사실 FTX 투자자 중에 설마 FTX라는 큰 회사가 넘어지겠어? 이렇게 생각을 안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거기다가 보관만 그렇죠. 거래소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가 또 생기고 있는 건데 이것과 관련해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CEO가 이제 또 입을 열었습니다. 가만히 있을 양반이 아닌데 콜드 월렛에 넣었어야지라고 트위터를 썼어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공인인증서를 저장할 때 예. 하드디스크에 저장할 수도 있고 네. USB에 저장할 수도 있고 또는 그쵸? 보안 토큰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생체 인식을 해야지만 쓸 수 있는 네.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외부 저장 매체에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이제 콜드 월렛 보통 핫 월렛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핫 월렛은 인터넷과 연결돼 있는 전자지갑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온라인 전자지갑, 그렇죠. 온라인 상태인. 그렇죠. 예. 그래서 거기에다가 이제 키들을 보관하면 예. 아무래도 사용하긴 편리한데 해킹에 취약할 수는 있죠. 네트워크가 연결돼 있으니까 해커가 침투할 수 있으니까 콜드 월렛이라고 하는 건 인터넷과 단절돼 있는 분리된 저장 매체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더 안전한데 불편하죠. 좀 전 비유로는 콜드 월렛은 USB에 공인증서를 저장하는 거고 그렇죠. 핫 월렛은 인터넷이 연결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하는 거고. 맞습니다. 외부 그렇게 저장 되면 장치 하는 게 이제 콜드고 하드에다 하는 거는 그렇죠. 우리가 핫월렛이고. 스마트폰에서 동작하는 뭐 전자지갑 또는 PC 상에서 동작하는 전자지갑. 근데 PC나 스마트폰은 인터넷과 항상 연결돼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은 전부 다 핫 월렛입니다. 사실 이제 크립토 투자자가 거래소를 이용할 때
FTX 같은 경우는 앞서서 저희가 김동완 대표랑 얘기했습니다만 수수료를 경감하기 위해서 FTT를 쓰다 보니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일반 투자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 보완 관련된 조치는 뭐가 있을까요? 그게 뭐 사실은 FTT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자체 마일리지 포인트 만들어서 그걸로 뭐 감면해주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마일리지 포인트를 이곳저곳 많이 써놨는데 이게 사실은 다 회사의 부채란 말이죠. 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커졌고 이걸 이제 사람들이 찾기 시작하니까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면서 문제가 생긴 네. 것이거든요. 예. 사실은 이용자들이 야 도대체 이 거래소가 어느 정도 거래 규모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자체 어떤 지급 준비돼 있는 자산은 어느 정도 돼 있을까? 네. 실제로 이 규모가 허수는 아닐까? 네. 이런 것들이 정보가 다 공개돼 있어서 네. 이걸 다 따질 수 있는 게 제일 좋죠. 어렵죠. 공시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게 그렇게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당국도 그렇고 우리나라 당국도 그렇고 이제 정보 공시를 가급적 투명하고 정확하게 하도록 유도하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고 있는 것이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용자가 할 수 있는 것은 제도가 완비되기 전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인 계좌를 만들어서 예. 그 개인 계좌로 돈의 코인의 상당 부분은 이체시켜 두시는 것이 사실은 제일 좋습니다. 당장 거래를 해야 되는 것만 거래소로 두고 저도 이번에 이제 해외 거래소에 있던 것들을 다 콜드로 다 옮겼거든요. 근데 국내 거래소는 그대로 뒀어요. 그 이유 때문인 것 같아요. 국내는 그래도 이제 금융 당국이 어느 정도는 관리를 하고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놔두게 되는 것 같고. 일단은 거래가 종료가 되면 그 상태에서 콜드 정도로는 무조건 따로 빼놓는 것이 좋은 상황이다.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대규모로 이렇게 좀 거래를 많이 하시는 분들, 예. 코인을 좀 많이 가지신 분들은 사실은 필수고요. 금액이 작으면 수수료가 더 많이 나와서 네. 거래소 등게 좋을 수도 있고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이장우 앵커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제 해외에서 FTX 사태가 났을 때는 그래도 우리나라 거래소는 중앙화가 되어 있지만 그나마 좀 낫다라는 평가도 받고 있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이제 중앙거래소 얘기 나오면서 뭐 CEX다, DEX다 네. 해서 뭐 탈중앙 거래소 뭐 이런 것도 얘기가 많이 나오곤 있어요. 예. 사실은 이제 중앙화된 거래소의 경우에는 이 중앙기관 그 거래소 자체가 도덕적 해이에 빠지고 그렇죠. 또 적절한 어떤 관리 규제를 못 받으면 예.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앙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모든 정보를 독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반 이용자들과 네. 이 거래소 운영진 간에 네. 정보의 비대칭성이 발생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문제가 아주 심각해질 수가 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 FTX 같은 경우도 근본 문제는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발생하는 거죠. 거래소의 운영진들은 그 내부 사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어요. 네. 그런데 밖에서 그 거래소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제한적인 정보를 갖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코인데스크라는 언론사가 어떤 문건을 터뜨렸고 네. 그러면서 내부자들만 알던 정보가 외부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시장이 요동치고 그러면서 이제 뱅크런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중앙거래소의 가장 큰 문제는 이런 정보의 비대칭성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보통 탈중앙거래소라고 네. 하는 것은 그러면 거래소를 구성하는 모든 부분에 있어서 블록체인을 쓰자는 겁니다. 그러면 블록체인의 특징이 모든 사람들한테 투명하게 정보가 공유된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네. 예. 그러다 보니까 이 정보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자꾸 탈중앙화 거래소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비중이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11월 1일 날 사건 터지기 전에 탈중앙 거래소 비중이 7% 중앙화 거래소 비해서 네네. 이번 사건 터지고 35%까지 그 많이 많이 넘어가더라고요. 중앙화 거래소 이용자들이 그렇죠. 탈중앙 거래소로.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모든 것들을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탈중앙화 시킨다.
이러면 이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속도가 느려져요. 우리가 블록체인의 가장 큰 문제가 속도가 느리다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거래소의 이용자들의 상당수는 초단타 매수매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모든 걸 블록체인으로 만들면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이걸 충족시켜 줄 수가 없습니다. 스캘핑이 안 되겠군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라고 얘기하는 많은 거래소들이 아주 일부만 탈중앙화 시켜 놓는 겁니다. 이런 주요 기능만 우리가 블록체인을 이용해서 탈중앙화 시켜 놓자. 또 나머지들은 사실은 그냥 중앙거래소처럼 동작하는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지금 말하고 있는 탈중앙화 거래소는 이제 하이브리드 형태라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겠죠. 맞아요. 네, 일개 그러네요. 중앙화된 거래소에서 이제 그것도 아주 큰 거래소가 문제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제 피난처로 덱스, 이 탈중앙화 거래소로 가고 있는데 이것조차 사실 문제가 좀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완벽한 탈중앙화로 가려면 아직은 여러 기술적 장벽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탈중앙화 거래소는 완벽하지가 않으니까 쓰지 마십시오 이런 게 아니고요. 분명히 우리는 탈중앙화 거래소를 향해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토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을 만든 것은 금융기관을 견제하겠다는 어떤 이런 목적이 있거든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중앙화 거래소라고 하는 건 또 일종의 금융기관이란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토시 나카모토의 철학과는 좀 위배되는 것이 있죠. 그래서 탈중앙화 거래소를 향해서 가는 건 분명히 옳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직은 기술적 장벽 때문에 하이브리드 형태의 거래소가 많으니까 그건 인지하신 상태에서 이용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전 중앙화 거래소와 탈중앙화 거래소는 앞으로 그냥 명확히 자기 역할이 명확히 구분될 것 같은데, 중앙화 거래소들은 이제 우리 원화, 피앗머니라고 한 돈과 암호화폐를 교환하기 위한 가장 그 마지막 접점이고, 탈중앙화 거래소에 우리가 원화를 넣을 수는 없잖아요. 네. 여기는 크립토 to 크립토로 계속 교환이 일어나는 곳, 역할이 좀 다른 거죠. 근데 규제는 결국 이 중앙화 거래소, 우리 원화랑 이제 암호화폐 교환된 요 지점에 규제가 다 집중되는 형태여야지 좀 안정적인 구조. 아무래도 되지 그렇게 않을까. 되겠죠. 네. 그러면은 이제 덱스 말고도 지금 이 FTX 사태를 등에 업고 상당히 지금 매출도 오르고 호황인 지금 산업군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이제 그게 아까 저희가 얘기했던 콜드 월렛, 하드웨어 지갑 관련된 산업군인데 반사 이익을 지금 입고 한 주 동안만 매출이 300%가 오른 회사도 있다 그래요. 이게 개인 지갑을 쓰게 되면은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훨씬 더 안전하게 투자하거나 쓸 수 있습니까, 실제로? 그게 이제 공인 인증서를 이용해서 인터넷 뱅킹을 할 때 예. 안전하죠. 네. 안전한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잘 관리를 해야죠. 나만 알아야 되는 그렇죠. 거죠. 공인 인증서 자체를 잘 관리해야 예. 인터넷 뱅킹이 안전하게 잘 되는 거잖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암호화폐 지갑, 이 전자지갑을 한번 해보신 분들이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지갑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이제 처음 딱 이제 개설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단어들을 한 10몇 개씩 보여줍니다. 네네. 그러면서 이 단어의 배열 순서는 꼭 본인만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걸 잃어버리시면 키를 되살릴 방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런 문구가 뜹니다. 그래서 개인 계좌로 코인을 옮기면 정말 안전합니다. 근데 전제 조건은 이런 지갑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비밀번호라든가 본인이 관리해야 할 몫이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암호화폐 뭐 이런 것들은 익명성을 담보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비밀번호라든가 키를 분실하면 나는 뭐 주민등록증을 가져가면 다시 복구해주겠지 이런 게 안 됩니다. 그래서 개인이 계좌를 개설해서 개인의 어떤 콜드 월렛을 써서 키를 안전하게 관리하면 시큐리티 상으로는 분명히 올라간다. 하지만 본인의 관리 책무가 따른다. 비밀번호 찾아주고 이런 게 없기 때문에 본인이 잃어버리면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보통 쓰는 거래소 같은 데는 이제 뭐 비밀번호 찾기, 회원 정보 이런 데 가면은
내가 알고 싶은 걸 알 수 있으나 내가 온전히 책임져야 되는 구조로 바뀌는 것이다. 그렇죠. 맞아요. 네. 조금 까다롭긴 하군요. 아니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 공인인증서를 쓸 때 본인이 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렇듯이 내가 내 개인 계좌를 개설해서 전자지갑을 쓸 때도 예. 내가 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존재한다. 예. 이걸 명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여러 가지 뭐 이 보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이 있을 텐데 지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중앙화된 코인 거래소, 크립토 거래소에 대한 불신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투자자들은 어떤 방법으로 이 투자금들을 운용해야 될까? 특히 보안을 높이면서 그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 만약에 어떤 조언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라고 하시겠어요? 그게 그래도 저는 뭐 최근 들어서는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그 특근법이 네. 사실은 큰 계기가 된 건 맞고, 네. 그리고 지금 이제 FTX 사고가 나고 나서 각 거래소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자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공개하겠다. 뭐 필요하면 우리 전자지갑도 오픈할게.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흐름은 전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용자분들도 저기는 1등 거래소래. 네. 저기는 뭐 이용자들이 많대. 이런 거래소가 마케팅하는 용어만 보지 마시고 네. 얘는 도대체 어떤 정보를 공시하고 있을까? 예. 얼마나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 이런 것들을 좀 따져보시면 좋겠어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거래소 이용하시는 분들은 아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그런 걸 하시는데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이제 뭐 네이버나 다음에 들어가셔서 네. 거래소 추천 바람 뭐 이래서 이제 쓸려가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마케팅 용어에만 혹해서 네. 아무런 정보도 알아보지 않은 채 네. 거래소를 선택하는 건 잘못된 거다. 아니, 일단 맞아요. 이번 FTX 건 때문에라도 이제 사람들이 이게 뭐 인기 좋고 뭐 이런데 거래소가 안전하다 이런 생각들 많이 없어졌을 것 같긴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걸 반드시 명심하셨으면 좋겠고요. 즉 1등이라고 하는 것이 실제로 모든 게 다 안전한 것은 아니다. 이걸 반드시 아시고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개인 계좌를 개설하고 개인 전자지갑도 만들어서 네. 내가 갖고 있는 코인 중에 상당 부분은 내 계좌로 옮겨놓겠다. 또 내가 그 내 계좌는 안전하게 잘 관리하겠다. 이런 어떤 마인드를 가지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뭐 크립토 거래소들이 뭐 보유하고 있는 뭐 코인의 종류라든지 어떤 액수, 양을 지금 공개하고 지갑 주소도 같이 공개하면서 볼 것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정보 보호 인증 같은 것들을 활용을 해서 그걸 확인하면은 내가 투자할 때 좀 안전한 답보 받을 수 있을까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 특급법 같은 거 하면서 뭐 ISMS 인증이다 뭐 네. 이런 것들을 받으라고 하죠. 예. 그런데 이제 ISMS 인증은 예. 그 거래소가 얼마나 보안 대책을 잘 세웠는가 그것과 관련한 인증입니다. 네. 즉 외부에서 해커가 들어왔을 때 이 거래소가 얼마나 자기의 키 자산을 이제 지킬 수 있느냐 네. 그걸 보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ISMS 인증을 받았다고 해서 얘는 자산 운영을 건실하게 하고 있을 거야. 이거하고는 또 다른 겁니다. 그것도 다른 거군요. 그래서 이걸 좀 구분해서 보실 필요는 내부에서 도덕적 해이가 일어나서 돈을 빼돌리거나 이런 것도 막을 수 없는 거죠. 예. 그래서 그거는 또 다른 프로세스로 막아야 되지 않나. 네, 시장이 신뢰를 회복하는데 상당 기간이 걸린다고 하는데 뭐 김승주 교수님의 이제 보안 관련된 이슈 등도 들으면서 저희가 발전을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김승주의 데이터리안 김승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인포맥스디 지난 한 주 동안 저희가 이제 FTX 미국 거래소의 파산 사태에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정리해드리면서 추이가 발전하는 상황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이 처음에는 단순히 보도로 시작을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게 지금 파산이 되고 상당히 영향력 있는 기존 금융권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이 보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저 아까 중간에 잠깐 얘기했지만 정말 신뢰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구나.
크립토도 하나의 금융의 섹터로 이제 좀 계속 발전해 나가고 있는데 예. 그 작은 어떤 신뢰의 금이 간 것으로도 지금은 굉장히 빨리 무너질 수 있는 네. 시장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더 염두에서 잘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크립토 시장의 안정화를 바라면서 저희가 상황이 변하는 것이 있으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포맥스티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보신 내용은요 유튜브 채널 연합뉴스 경제TV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